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니 괜히 마음이 허전한 게 움찔하며 아파옵니다. 무슨 때만 되면 저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남편은 괜한 제 마음의 병이라며 이제 그만 떨쳐내고 잘 살자고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이 나이가 되고도 아직 이러네요. 아직 제가 마음 수양이 모자란 사람이란 증거겠죠.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시부모님들도 건강하신데 제 마음은 아직도 어릴 때 보육원에서 보내던 그 시절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자라던 그 시절. 믿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보육원 친구들과 선생님들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많고 선생님들은 항상 바쁘셨기에 누군가의 보살핌이 절실한 어린아이였던 제 마음속에는 외로움이라는 마음부터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도 채워지지 않아 그저 눈물만 흘리던 그런 날들이었죠. 이름도 없이 생년월일만 적힌 채로 보육원에 들어온 저는 원장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성도 원장님 성을 따라 남씨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진 제 이름은 남솔미였습니다. 예쁜 이름이지만 저는 이 이름이 평생 주홍 글씨처럼 가슴에 남아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이름을 주고받으며 소개하는 자리가 아직도 불편할 정도로요. 아이들을 낳고 나서는 아이들의 엄마로 불리면 되니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아이들입니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제가 보고 배운 엄마의 모습이 없다 보니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엄마의 모습을 흉내내며 아이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엄마가 최고라며 생글거리며 웃어주는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제각각 성장할 때까지 더 노력해야겠지만 막연하게 느껴질 때마다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는 남편과 시부모님께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저희 언니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니는 내성적인 저와는 다르게 항상 씩씩하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도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전부터 곁에 있었죠. 언니는 2살 무렵 보육원에 들어왔는데 언니도 그때까지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생년월일만 적혀 있어 나이만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언니도 저처럼 원장님이 이름을 지어주시고 원장님 성을 따라 남선미로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몇 있었는데 같이 어린 언니 마음에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언니와 저는 몇몇 동생들을 유난스럽게 챙기며 보살폈습니다. 보육원에서도 간혹 부모님들이 사정상 보육원에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저희 보육원에는 그런 부모님을 가진 아이들의 수도 꽤 되는 편이라 저희는 더 상실감이 컸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부모님이 보러 오시는 아이들이나 저희들이나 별반 다름없이 대하셨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부모님이 정기적으로 보러 오시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더 기세등등했죠. 완전히 버려진 게 아니라는 우월감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 나이 때에는 부모님이 산이고 하늘이고 바다고 땅이잖아요. 기댈 곳 없는 저희 같은 아이들과는 당연히 달랐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온전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만큼 행복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든든했을 겁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 아이들의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점점 더 어둡고 말도 잘 하지 않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기가 죽어 있었던 거죠. 그런 모습에 익숙하다 보니 입양을 위해 저희를 보러 오시는 분들 앞에서도 그랬겠죠. 하지만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시고 저를 원하시는 양부모님은 안 계시더군요. 언니가 챙기던 다른 친구들은 입양이 되어 보육원을 떠났지만 언니와 저는 남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워낙 씩씩하고 밝아서인지 한번 입양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연유에선지 결국에는 다른 친구가 입양이 되어 언니와 저만 남기고 다른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죠. 초등학교를 가기 전까지는 그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는 어려 정확히 제 마음을 표현하진 못했지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렇다고 억지로 저를 꾸며서 보이기도 힘든 성격이다 보니 제 스스로를 미워하기도 많이 미워했습니다.
참 바보 같죠. 그런 제가 보육원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건 정말 언니 덕이었습니다. 언니는 기세등등하여 부모님이 보러 오지 않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그 아이들로부터 저를 지켜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면회가 있고 돌아온 아이들은 본인들의 마음의 심수를 저희에게 잘난 척하는 걸로 풀고는 했습니다. 부모님이 사주신 옷을 자랑하기도 하고 외식을 하며 먹은 음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학용품을 늘어놓고 뽐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만지면 달아 없어질까 손도 대지 못하게 하면서 보이며 자랑을 했죠. 그러다 한 친구가 머리핀을 자랑하고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 그 머리핀이 없어진 겁니다. 난리가 났죠. 선생님께서도 성심성의껏 구석구석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울면서 저를 지목했습니다. 솔미가 어제 그 머리핀을 갖고 싶어서 계속 봤어요. 솔미가 범인이에요. 라며 큰 소리로 울더군요. 그 친구나 저나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보지도 않아놓고 어찌나 진짜처럼 이야기를 하는지 저조차도 제가 그 머리핀을 만졌던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머리핀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 머리핀을 자랑할 때 저는 식당에서 수저당번을 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들은 혹시나 싶어 저에게 시선을 돌리시고 저는 얼굴이 빨개져 변명도 못하고 있는데 언니가 야, 거짓말하지 마. 너 어제 머리핀 보여줄 때 솔미는 식당에서 수저당번하고 있었어. 내가 그때 솔미를 식당에 데려다주고 방에 와서 너 머리핀 봤거든. 왜 거짓말하냐? 라며 막아서더군요. 그러자 그 친구는 지지 않으려는 듯 밥 먹고 나서 봤다니까?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언니는 비웃으며 야, 너 어제 머리핀 자랑하고 너 가방에 넣는다고 넣었잖아. 내가 봤는데? 3살 반 영미가 달라고 뗐으니까 너가 안 된다면서 가방에 넣었잖아. 라고 단호히 말해주었습니다. 그제야 그 친구는 얼굴이 뻘개지더니 가방을 뒤져보더군요. 머리핀은 거기서 나왔고요. 선생님은 잘 찾아보지도 않고 친구부터 의심한 거야? 솔미한테 사과해, 얼른!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엄마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근본 없는 애들은 조심하랬어요. 저는 조만간 데리러 오신다면서요. 저는 저런 애들이랑은 다른데 제가 그런 걸로 사과해야 해요? 라며 사과를 거부하더군요. 선생님은 박정아, 너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 우리 다 같은 친구들인데? 라며 그 친구를 혼내셨지만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상처를 받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그런 저의 눈물을 닦아주더니 그 친구에게 그래서 너희 엄마가 너 언제 데리고 가는데? 너 저번에도 엄마가 데리고 간다더니 안 데려갔잖아. 그래봤자 너도 보육원에 버려진 거 아니야? 언제 데려갈지도 모르는데 와서 밥 사주고 옷 사주고 그러면 뭐 달라? 어차피 집에 안 데려가는 건 똑같아. 너도 고아야. 라고 다다다 뭐라고 하더니 저를 데리고 보육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울기만 하고 있었고요. 언니는 보육원 마당 한편에 있는 벤치에 저를 앉히더니 왜 울기만 해? 나처럼 따지지. 지도 보육원에 살면서 유세는? 웃기지도 않아. 야, 남솔미. 그냥 너랑 나랑 언니 동생하고 의지하고 살자. 그런 거에 울지 마. 너랑 나랑 이름도 비슷하니까 그냥 내가 언니라고 해. 알았어? 데려가지도 않는 엄마 아빠보다 같이 있는 언니가 낫지. 라면서 제 눈물을 다시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요. 그런 저희에게 원장 선생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혼나지는 않을까 겁이 나 언니 뒤에 숨었습니다. 저희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원장님은 제가 2살쯤 되었을 때 나이가 많아 은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신 원장님이 저희가 보호 종료가 될 때까지 계셨고요. 다른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다른 곳으로 가시기도 하시고 일을 그만두시기도 하시면서 저희는 이별을 습관처럼 받아들이며 컸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선생님들이 혼내지도 않으셨는데 막연히 두렵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선미, 정아한테 말 심하게 했더라? 라며 언니의 손을 잡으시는 원장님의 얼굴은 다소 굳어있기도 했고요. 괜히 제가 주눅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언니는
정아가 먼저 솔미한테 누명 씌우고 사과도 안 하더니 부모님 모르는 저희 무시하는 말 했어요. 라며 기도 안 죽고 원장님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자 원장님은 그 이야기도 들었어. 그래도 선미야, 정아도 동생이잖아. 솔미랑 더 각별히 지내는 것도 좋은데 정아도 좀 살펴줘. 선미 말대로 정아도 보육원 동생이잖아. 라고 말씀하시며 언니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네, 라며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원장님은 그런 언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럼 다시 들어가서 정아랑 솔미부터 화해시켜주고 선미도 정아에게 사과해줄래? 정아가 많이 속상한지 지금 많이 울고 있거든. 이라고 하시더니 저희를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 보니 정아는 정말 온 얼굴이 빨개지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언니의 모진 말로 상처를 받았겠죠. 하지만 저에게도 그렇게 못되게 말해놓고 자신이 피해자인 마냥 울고 있는 모습은 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선생님들 앞에서 억지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저는 불만이 좀 남았죠. 뭐 표현하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곧 정아가 왜 그렇게 얼굴이 뻘개지도록 울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아는 엄마가 보러 오는 아이였는데 엄마가 다른 아저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며 이제 못 온다고 하면서 머리핀을 사주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 커서 만나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감춘 채 저희와 같은 처지가 된 것 같아 괜히 심술을 부렸던 거죠. 그 사실은 정아가 선생님께 울면서 말하는 걸 다른 친구가 듣고 소문을 내면서 밝혀졌습니다. 정아가 엄마에게 전화해 데려가라고 하라고 조르면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언니는 소문을 내는 친구를 따로 구석으로 불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에게 정아한테는 모르는 척해. 그리고 더 잘해줘. 얼마나 속상하겠니? 그동안 정아가 우리 속상하게 했던 것도 있고 라더니 방으로 돌아오는 정아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며 같이 공부하자고 불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눈도 안 마주치던 언니가 갑자기 말을 걸자 정아는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이내 언니가 하자는 대로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언니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우리보다 한 살이 많은 언니지만 그렇게 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언니의 모습이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니의 말이라며 더 잘 듣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생기고 나니 조금은 위안이 되더군요. 그래서 조금 더 웃게 되고 조금 더 열심히 생활을 했습니다. 저보다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일도 열심히 했죠. 언니가 열심히 하는 일이다 보니 저도 따라서 열심히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언니가 저를 더 예뻐해 주길 바랐습니다. 언니는 그런 채 바람을 아는 사람처럼 저를 더 챙겨줬고요. 그러다 보니 같은 보육원 친구들도 저와 언니에게 둘이 친자매 아니야? 얼굴도 은근히 닮았어. 라며 시샘어린 말들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언니는 천연덕스럽게 얘는 남솔미고 나는 남선미잖아. 우리는 그냥 친언니 동생 하기로 했어. 알게 뭐야? 라며 웃고는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언니가 더 좋아졌습니다. 정말 언니만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언니는 공부도 잘했습니다. 성적도 좋고 학교에서 여는 사생대회에서 상도 많이 타왔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써서 학교 선생님들도 예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저희 숙제도 잘 봐주고 설명도 잘해줘 보육원 선생님들도 예뻐하셨고요. 그런 언니도 한 번은 학교에서 돌아와 얼굴이 어두워 있기에 다가가 언니 라며 불렀더니 펑펑 울면서 저를 안더라고요. 언니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저도 따라 울면서 언니 왜 그래? 왜 울어? 라고 물었더니 겨우 진정을 하며 저를 보더니 나도 반장하고 싶었는데 나는 고아라서 안 된대. 반장은 엄마들이 같이 학교 일을 봐야 한다나? 참나. 라며 또 울더라고요. 그때는 언니가 우니까 따라 울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물려받아 허른 체육복을 입고도 체육대회에서 참가한 경기마다 당당히 1등을 하던 언니였는데 고아라서 반장을 못한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속이 상했을지. 학교 선생님의 사정도 지금에야 이해는 가지만 그때는 참 야속하게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언니는 그렇게 한참을 숨어서 울더니 저에게 언니 이렇게 온 거 비밀이다. 솔미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고마워. 라더니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행동하더라고요. 눈이 뻘겋게 부어 누가 봐도 운 얼굴이었는데도 밝게 웃는 언니의 얼굴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언니는 그 후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죠. 언니가 공부를 잘하자 주변에서 후원이 더 많이 들어왔다며 학용품과 옷들도 전보다 새 것을 받게 되는 횟수도 많아졌습니다. 언니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보육원에 산다고 하니 여러 단체에서 보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저희 보육원에서 유일하게 학원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학원에서 언니에게 그냥 와서 공부를 하게 해주는 대신 언니의 이름을 건 현수막을 학원 벽에 걸어놓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언니를 바라보며 저까지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언니는 그런 저를 그저 보고만 있지도 않았습니다.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며 우리 같은 애들은 공부 잘해야 돼. 그래야 무시 안 당해.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니처럼 절실하지는 못했는지 언니만큼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반에서 상위권 정도였죠. 그런데도 학교에서 쟤는 왜 고아가 공부를 잘하냐? 우리 엄마 매일 제 얘기해. 고아도 그렇게 알아서 잘하는데 너는 학원 다니고 과외하는데 왜 못하냐고. 쟤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아. 라며 저더러 들으라는 듯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 나는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인가 봐 라는 생각에 우울해지고는 했습니다. 언니는 그런 저에게 남솔미 정신 차려. 다른 애들이 그런 말 한다고 너가 휩쓸리면 돼? 우리 같은 애들은 그런 소리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너 할 거 하면 돼.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공부를 더 해. 라며 핀잔을 주고는 했습니다. 그런 언니가 서운하기도 했지만 언니가 받는 대우들을 보면 그 말이 맞기도 한 것 같아 그저 묵묵히 언니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언니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여전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영재반이라는 상위권반에서 공부를 했고 여전히 공짜로 학원을 다녔습니다. 언니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건 정말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도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시며 언니에게 선미야, 너는 무슨 과 갈 거야? 라고 묻곤 하셨습니다. 언니는 그때마다 대답은 않고 그저 웃기만 해 모두가 궁금해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저에게 말해주었거든요. 언니는 선생님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인 애들도 반장이 되게 해줄 거라고요. 그래서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게 할 거라고요. 그래서 교대에 갈 거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언니가 분명히 좋은 선생님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충분히 자질이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언니는 4년 장학금을 받고 기숙사에 들어가는 순번에 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거라고도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도 생활비를 하려면 아르바이트를 엄청 해야 한다며 걱정을 하면서요. 언니는 정말로 보육원이 있는 지역 교대에 4년 장학금을 받고 기숙사에도 당당하게 입소하며 보호 종료를 했습니다. 언니가 보육원을 떠나던 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언니가 없이 제가 어떻게 남은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 할지도 눈앞이 깜깜했거든요. 언니는 그런 제게 야 남솔미 너 1년 남았어. 언니가 주말에 공부 봐주러 올게. 아르바이트 하더라도 올 테니까 잘하고 있어. 나랑 같은 학교 가기로 한 거 잊지 마. 라면서 우는 저의 얼굴에 눈물을 닦더니 언니도 울면서 갔습니다. 언니는 주말에 재수학원 조교로 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월급도 나쁘지 않다며 한 달에 한 번 월급날에는 과일을 한 박스씩 사오곤 했습니다. 그래봐야 한 끼 간식이긴 했지만 아이들은 좋아했습니다. 언니는 주말 대신 평일에 와서 공부를 봐주었는데 언니의 그런 노력 덕인지 1년 뒤 저는 언니와 같은 교대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언니처럼 4년 장학금은 받지 못했고
기숙사도 특별 전형으로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평일 저녁에 시내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끝나고 나면 늦은 시간이라 기숙사 전무 시간에 겨우 맞춰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좋았습니다. 제가 말만 하지 않으면 제가 보육원 출신인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언니와 마주치며 아는 척을 할 때 주변에 눈치가 보여 조심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언니는 보육원 때와 마찬가지로 저를 챙겼습니다. 시험 족보도 전해주고 공강이 같은 날 밥도 사주면서요. 하루는 언니와 밥을 먹고 돌아서서 친구들과 만나 같이 수업에 들기 위해 강의실로 가는데 너 저 선배랑 어떻게 알아? 라며 한 친구가 묻더군요. 그래서 어? 어릴 적부터 같은 학교 다녔어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 선배 보육원 출신이라며? 보육원 출신이 전교 1등만 해서 완전 유명했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언니와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저까지 보육원 출신인 게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온몸에 불이 붙은 듯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대충 얼버무리고 강의실에 들어갔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때 기숙사에 저를 찾으러 온 언니는 제가 이상한 걸 알았는지 남솔미, 너 왜 그래? 라고 묻더군요. 하지만 언니에게 이런 마음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니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언니는 제가 이상하게 구는 걸 그냥 넘길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언니와 얼른 대화를 끝내고 싶었고요. 그러다 마음에도 없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왜? 내가 뭐? 언니가 뭐 나에 대해 다 알아? 뭐 언니가 내 친언니라도 돼? 좀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고는 제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언니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저를 바라만 볼 뿐 잡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언니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언니와 마주칠 수 있는 모든 곳을 피해 다녔습니다. 언니도 저를 전처럼 찾아오지 않았고요. 후련해야 할 제 마음은 그날부터 지옥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비빌 언덕인 언니가 없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입맛도 없고 잠도 잘 못 자고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저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며 걱정을 할 정도였죠. 어떤 친구는 야, 너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쓰러지겠어. 라며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냥 마음만 졸이며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겨우 맞춰 기숙사에 들어섰습니다. 늦지 않으려고 달렸는데 유난히 숨이 차고 땀이 비 오듯이 흐르더군요. 그러다 내가 쓰러지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후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눈을 떠보니 간호사 선생님께서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팔이 욱신거려 보니 링거가 꽂혀 있는데 옆 침대에 언니가 보였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다행히 보호자분이 혈액형이 같아서 바로 수혈하고 있어요. 빈혈이 너무 심해요. 수혈은 응급조치니까 꼭 처방받아서 약 드셔야 해요. 아니면 철분주사 정기적으로 맞으시던가요. 거의 다 끝나가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라는 간호사 선생님의 목소리에 저는 그만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못되게 군 저를 언니가 또다시 지키고 있는 모습에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제가 울자 언니는 야, 기운 빠져. 울지 마. 밥은 잘 먹어야지. 이게 뭐야? 이거 끝나고 나가면 선짓국이나 먹으러 가자. 그게 빈혈에 좋대. 선짓국 먹어봤어? 라고 하더군요. 언니의 말에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언니도 같이 피식거리고 웃더라고요. 응급실에서 나와 언니와 정말 선짓국을 먹고는 기숙사로 돌아가며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하자 언니는 잠자코 듣더니 그래, 솔미, 너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야. 그런데 솔미야, 우리가 버림받은 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언니가 우리 같은 애들은 공부 잘해야 한다고 한 건 사람들 시선만을 뜻한 게 아니야. 우리 버리고 간 그 사람들, 우리 낳아준 사람들을 후회하게 하자는 뜻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남부럽지 않게 되어서 우리 버린 그 부모들이 마음이 바뀌어 찾으러 오는 날,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웃어주자는 얘기였다고. 그러니까 솔미야, 보육원 출신인 거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 나도 남들 시선이 좀 달라지는 거 알지만 난 숨기지 않아. 라며 저를 바라보며 걸음을 멈추더군요. 저는 그런 언니를 차마 보지도 못하고 언니의 슬리퍼만 봤습니다. 헐레벌떡 나온 것인지 양말도 신지 못한 그 발을 보는데 너무 속상하고 미안하더라고요. 눈물만 뚝뚝 흘리는 저에게 언니는 다가와 꼭 안아주며 울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언니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프지만 마. 라고 해주었습니다. 그런 언니에게 언니 미안해. 내가 또 못난 짓을 했어. 이런 사람이 무슨 선생님이 되겠다고. 언니한테 너무 부끄럽다. 언니는 이런 내가 안 미워? 라고 물으니 언니는 밉지. 그래도 어떻게 해. 우리 언니 동생 하기로 했잖아. 라며 웃더라고요. 그 후로는 저는 언니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언니와 어떤 사이냐고 묻는 물음에도 같은 보육원에서 자랐어. 라고 답했고요. 그러면 질문한 사람은 아, 그래, 미안. 이라는 반응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웃으며 뭐가 미안해. 내가 고아인 게 너 잘못도 아닌데. 라고 답하며 최대한 여유로운 척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일렁였고 속상했죠. 언니는 대학에 들어와서도 성적이 좋았습니다. 언니의 노트를 노리는 동기들이 저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많았죠. 복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니의 당부가 있었기에 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 복학생 선배가 야, 니들은 뭘 그렇게 야박하게 구냐? 고아들이라 지들끼리만 아는 건가? 이래서 출신을 못 속여.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선배에게 저는 한마디 대거리도 못하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에게 말을 전해들은 언니는 참지 않았습니다. 대자보를 붙여 학우들을 움직이더라고요. 언니는 그 선배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고 사실을 아신 학과장 교수님이 중재를 하러 나서셨습니다. 언니가 언론에 알리며 그 선배의 교육자적인 자질을 문제 삼겠다 엄포를 놓았거든요. 학우들과 교수님의 권유로 더 이상 피하지 못하게 되자 그 선배는 누가 봐도 억지로 하는 사과를 하더군요. 언니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한 번만 더 동생과 나의 문제를 왈가왈부하며 모욕을 할 시에는 이렇게 안 넘어가. 너 조심해. 라고 하더군요. 선배는 그런 언니를 힐끗 보고는 학과장실을 나섰습니다. 선배가 나가자 솔미랑 선미 둘 다 마음 잘 추스르고 그런데 너희 진짜 자매 아니야? 이렇게 나란히 있으니 너희 진짜 닮았다. 처음엔 나도 친자매인 줄 알았다니까. 혹시 모르니까 유전자 테스트라도 해봐. 같은 보육원에서 자랐어도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언니와 저의 눈동자 색이 유난히 갈색인 것도 새끼손가락이 안쪽으로 굽은 것도 닮아 신기하다고 한 적이 있었기에 혹시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학과장실을 나오고 언니에게 언니, 우리 이참에 진짜 한번 유전자 테스트 해볼래? 라고 물었습니다. 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다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해볼까? 하고 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언니와 제가 쓰던 칫솔, 머리카락, 입안을 긁어낸 면봉을 동봉해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를 범죄자들을 조사할 때나 하던 시기라 해외 센터로 보내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결과를 알 수 있었기에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저의 마음은 타들어가더라고요. 언니가 친언니였으면 좋겠다가도 친언니가 아니어도 뭐 어쩌겠나 싶기도 해 갈팡질팡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언니는 솔미야, 이왕지사 친형제면 너무 좋겠지만 아니어도 너랑 나랑 달라질 게 뭐 있어? 그치? 라며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넘게 기다려 결과지를 받았지만 혈연관계가 아니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군요. 실망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척 언니에게 에이, 친언니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래도 언니는 내 언니다. 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언니도 실망한 듯 보였지만 누가 뭐래? 참나. 에이, 괜히 돈만 썼네. 라며 웃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과에 상관없이 전과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언니가 졸업을 하며 기숙사에서 나가면서 방을 구할 때도 저도 그간 모은 돈을 보태 함께 했습니다. 언니 혼자 월세를 내면 너무 비싸니까요. 지방이라 월세가 싼데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임용고시를 합격할 때까지 제가 생활비를 댔습니다. 언니는 언니답게 한 번에 합격을 하고는 제 임용고시 뒷바라지를 해줬고요. 저는 두 번 만에 합격을 해 언니에게 더 신세를 지었죠. 미안해하는 저에게 언니는 야, 너랑 나랑 그런 걸로 미안해하냐? 그러지 마, 나 서운해. 라며 제 길을 펴주곤 했습니다. 언니도 저도 정말 다행히 임용고시 합격 후 바로 발령을 받아 학교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저희가 살던 보육원에 한 달에 한 번 봉사를 갔습니다. 전부터 언니와 저는 그러자고 약속을 했거든요. 가서 아이들 식사도 돕고 빨래도 하고 방 청소도 하다 보면 옛날에 저와 언니가 떠올라 또 가게 되기도 했고요. 저희가 있을 때는 유아반 선생님이셨던 선생님이 어느새 원장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가서 봉사를 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혼자 갈 용기는 없어 언니와 꼭 같이 가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봉사를 다닌 지 한 4년쯤 됐을 때 원장님이 언니에게 선미야, 너 선 안 볼래? 여기 오시는 분 중에 예전에 여기 원감님이셨던 분이 계신데 아드님이랑 같이 오시거든. 너희 얘기를 했더니 관심을 보이시더라. 근데 언니부터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언니는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런 언니를 선생님은 설득하고 싶으셨는지 여기서 1976년부터 한 4년 정도 계시다가 다른 곳 원장님 자리가 나서 옮겨가셨다고 하시더라고. 맞다. 그쯤이면 너희 입소식이 아니니? 아실 수도 있겠다. 하시는데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어떻게 왔는지 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 괜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관심이 없던 언니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눈빛이 변하더니 그 선생님은 언제 오세요? 라고 여쭈어 보더라고요. 선생님은 저번 주에 오셨으니까 별일 없으시면 다음 주에 오실걸. 격주에 한 번씩 오시거든. 여기 계실 때가 좋으셔서 그 기억에 오시게 되신다고 하시더라고. 라고 하시는 말에 언니와 저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를 버린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나 보지 않았을까. 누가 버린지라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저희는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제발 기억하시는 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기억에 남아있는 분은 아니었지만 한눈에 그분이 그 선생이신 걸 알겠더라고요. 가서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저희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원장님께 가셔서는 말씀을 나누시더니 원장실로 저희를 이끄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면 기억이 안 나는데 서류 보면 기억이 나지. 그때 내가 원감이라 서류는 내가 거의 다 썼거든요. 아마 이름도 나랑 원장님이 같이 지었을 거예요. 돌아가신 원장님이 특히나 호적이 없는 아이들이 오면 정말 마음 아파하시면서 예쁜 이름 지으시려고 애쓰셨거든요. 그래도 나도 아이디어를 많이 냈지. 라고 하시면서 서류들을 한참 찾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저희 이름과 사진이 붙은 원생 서류를 펼치시더라고요. 한참을 언니 것과 제 것을 보시더니 둘이 같은 날 하나 주머니가 놓고 갔네. 여기 적혀 있잖아. 맞아. 그러고 보니 기억나.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를 안고 겨우 걷는 애를 업고 오셔서 생일만 적어놓고 가셨어. 에휴, 맞아. 라고 하시더니 고개를 숙여가며 사진 속 얼굴과 저희를 번갈아 보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내 기억이 맞다면 둘이 못해도 사촌지간이거나 친자매일 거야. 맞긴 아주머니는 할머니랬어. 아들 낳아야 해서 도저히 못 키운다면서 며느리인지 딸인지 몰래 놓고 간다고 했어. 아버지라는 사람은 저기 문 밖에서 보다가 가고 맞아, 기억이 나. 라더니 눈물을 닦으시며 그때 원장님이랑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고 혀를 차면서 우는 아이들한테 대단한 사람이 돼서 저 사람들 후회하게 해주라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훌륭히 자라주었네. 고마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언니와 저는 차마 말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선생님께는 너무 감사했다고 인사를 드리고는 다음에 또 뵙자고 약속을 하고는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그날 언니와 저는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한 끝에 국내에 유일하게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몇 년 사이 국내 병원에서도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곳이 생겼더라고요. 머리카락을 뽑고 입안을 긁은 면봉을 담아 봉투를 간호사 선생님께서 가지고 가시고 피도 뽑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또다시 제 마음은 성난 파도가 이는 바다 같았습니다. 이번엔 언니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 달 뒤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에 병원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전에 외국으로 보내신 검체가 오염이 됐었나 봐요. 간혹 그런 경우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 혈연 관계가 맞으시네요. 축하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니와 끌어안고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와 복도에서도 한참을 언니와 저는 떨어질 줄을 모르고 끌어안은 채로 울었습니다. 아마 그때 보신 분들이 저 여자들 무슨 일 있나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언니는 그런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하면서도 친언니인 줄도 모르고 지낸 시간이 아깝고 세상 천지 아무도 없는 고아라는 서름에 친언니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덜 외로웠을 어린 시절의 저희가 안쓰러워 울었습니다. 보육원 친구들 중에 형제가 함께하면서 서로 의지하는 모습조차 부러웠던 어린 날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핏줄이라 당겼는지 유난히 저를 챙기고 놓지 않아준 언니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모두 담아 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언니는 항상 최선을 다해 저를 보살폈기에 저만 더 잘하면 될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집으로 가는 길에 고깃집에 들려 고기를 실컷 먹었습니다. 보육원에 있을 때 둘이 앉아 구름을 보며 저 구름 고기 같다. 진짜 저만큼 고기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던 게 생각이 났거든요. 배부르게 먹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서로 꼭 끌어안고 잠을 잤습니다. 달라진 건 친자매라는 것뿐인데 왜 그렇게 더 애틋해지던지요. 남들이 보면 정말 둘이 유난이다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언니랑 저는 그날 이후 출근할 때 빼고는 더 붙어 다녔습니다. 저희를 버렸다던 아버지라는 사람과 할머니라는 사람이 보고 후회를 할 만큼 더 사이좋게 잘 살자고 언니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아이를 둘이나 잃어버린 엄마를 찾거든 우리 둘이 꼭 붙어 있었다고 해주자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혹시나 싶어 저희를 찾을 수도 있는 엄마를 찾기 위해 틈나는 대로 여러 기관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한 분이 저희의 엄마일 수 있다고 추정이 되었는데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혼자 사시면서 저희처럼 자매를 찾으셨는데 1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언니와 저는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못하고 있는 게 맞겠죠. 그 후로 저는 이상하게 명절이 다가오거나 무슨 때가 되면 눈물바람을 합니다. 언니도 그런 저에게 이제 그만 그러자. 애들 생각해. 라고 하긴 하지만 모질게는 못하더라고요. 아마 언니도 저와 같은 마음이겠죠. 그랬는데 저희 둘째가 저에게 엄마, 이모가 계속 같이 있었다며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엄마도 매일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는 진짜 이제는 애처럼 굴지 말아야겠다. 그래, 언니가 있었잖아.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무거운 마음을 많이 덜어냈고요. 제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니 이제 그만 저를 불쌍하게 보는 것을 멈춰보려 합니다. 어린 시절의 저를 이제는 그만 가여워하고 딸 둘을 갑자기 잃은 어머니를 그만 안타까워하려고요. 아이의 말대로 저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없는 언니가 있었으니까요. 언니 덕분에 부족한 상황에서도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그 어린 나이에도 자신보다 저를 돌보느라 애를 쓴 언니가 더 가엾고 측은한데 제가 너무 자기 연민에 빠졌던 것은 아닌가 싶어 미안한 마음도 큽니다. 제가 너무 여리니
언니가 제가 결혼하고 본인은 결혼하겠다며 저 결혼할 때까지 연애도 안 했거든요. 좋다고 따라다니던 형부에게도 저는 동생부터 시집 보내면 그제야 연애할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다니지 마세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나. 그렇게나 저를 살피던 언니를 두고 제가 너무 못나게 굴기는 했네요. 그렇죠? 이제는 제가 언니를 좀 보필해 볼까 봐요. 음식 솜씨는 제가 좀 더 있으니 반찬이나 좀 해줄까요? 뭐부터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언니가 이 채널 듣는 걸 좋아해요. 채점하면서 들으면 시간이 금방 간다면서요. 언니에게 언니가 없는 나는 상상할 수도 없으니 어디 가지 말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좀 전해주실래요? 아마 언니는 웃으면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기가 막혀 할 겁니다. 언니가 제 언니여서 정말 고맙다고도 전해주세요. 언니에게 더 잘하는 동생이 될 테니 지금부터 지켜봐 달라고도요. 제가 너무 이런저런 부탁들을 많이 하네요. 제가 이렇게 나이만 먹고 철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철 들어볼게요. 여기까지 열심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사랑이 제일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사랑을 좀 나눌 수 있도록 주변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